요즘에 근현대에 대한 우리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서울의 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넷플릭스에서 또 경성 크리처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술 작품들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대미술사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모신 오늘의 게스트 김인혜 작가님 과 함께 근대미술사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의 한국 근대미술 관련된 숫자를 132라는 숫자를 전해주셨다고 하던데 네. 이게 132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132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네.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판 김환기라는 작가의 우주의 옥션 거래 가격이에요. 사실 뭐 우리한테는 너무 먼 숫자고 너무 큰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이 가격이 이렇게 거래됐다고 기사가 났을 때 쌍욕이 댓글에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현대미술 뭐 알지도 못하겠는데 왜 이러냐.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뭔가 이분들이 얼마나 평생 고생과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진짜 돈 한 번 만져보지 못한 분들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정도의 대우라도 받는지를 좀 설득하고 싶은 거죠.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네네네. 네, 사실은 이 김한기라는 분도 윤형근의 장인이에요. 사실 그래요? 다 이렇게 뭐 미술계에 얽혀 있는데 이분의 좀 진가를 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제대로 소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 좀 많죠. 네네. 김환기 작가의 여러 작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우주라는 작품이 가장 최고가를 기록하게 된 거는 그 우주라는 작품에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요? 아니면 그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 뭐 가장 뭐 대작이라든지 뭐 이런 뭐가 있나요? 맞아요.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은 1930년대부터 쭉 해서 70년대까지 아주 좀 다양하게 변화했어요. 네. 하지만 최고의 작품을 뉴욕에서의 그 추상 점화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주라는 별칭이 붙은 이 작품은 가장 큰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작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갖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혹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한 뭐 근현대 작가들 어떤 분들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히려 그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한국의 근대 작가들 중에서 이름을 들어본 작가들 누구라도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여쭤보면 사실은 첫 번째로 보통은 이중섭을 네. 들어봤죠. 이중섭은 들어봤고 또 박수근 들어봤고 박수근. 네. 그다음 김한기 한 여기에서 딱 멈추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외국 작가들 이름은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뭐 네. 고흐, 고갱, 모네, 마네, 뭐 피카소 뭐 다 나오잖아요. 네. 샤갈. 근데 그 시기가 한국은 이제 비슷한 시기가 바로 요때인데 한국 작가들의 이름은 한 요 세 분에서 좀 멈춰 있는 게 좀 현실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라도 조금 잘 알면 좋죠. 그럼 그 작가분들의 그 유명한 작가분들의 개인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더 알면 그리고 아마 그런 작품들에도 그런 개인사들이 좀 녹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가서 구경할 때 감상할 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김환기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1913년생이에요. 근데 이분도 어느 정도 부자 집에서 태어나요. 저기 전라도에 네. 신안 앞바다 아시죠? 예. 그 앞바다 근처에 섬이 있어요. 네. 지금은 안좌도라는 이름의 섬인데 그 섬 출신이니까 깡 시골 출신이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선 지주예요. 그래서 아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뭐 서울을 가나 뭐 일본을 가나 비슷한 시절이잖아요. 일제강점기고. 그때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있는 그쵸? 집인데. 네.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부모님들이 네. 이제 그만큼 공부했으면 됐다. 네. 이제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됐다. 그 정도도 그 시대는 굉장히 고등교육이었으니까. 대학 나온 거 이상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을 물려받아서 이제 지주를 계승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미술을 좋아했고 음악도 바이올린 그때 배운 사람이 이미 문학도 좋아했고 이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그 섬에서 목포로 가는
배가 지나가는데 헤엄쳐서 거기에서 타고 무기랑해서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가면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엄마는 돈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무슨 클리셰 같은 항상 스토리에 나와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일본의 정말 최고의 작가들하고 어울렸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뭐 자유미술가 협회 이런 데 회원이 되고 활동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점점 유명했던 분인데 사실 이분 스토리에도 조금 아픔도 많아요. 처음에 그 시절엔 다 조혼을 하거든요. 10대에 결혼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따님이 3분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유학을 갔다가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좀 가정에 이제 원래 부인하고의 좀 그게 있었고 사이가 좀 안 좋아졌군요. 그리고 나서 김향안이라는 분하고 44년에 결혼을 해요. 김향안이라는 분이 제 책에 그 살랑드 영상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 책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이분이 시인 이상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이상. 네. 그 시인의 부인이었어요. 시인 이상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시인 이상이 돌아가셨고. 193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일본에서. 그러고 나서 김한기와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게 44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어떤 그 미술 작품의 어떤 뮤즈 역할을 좀 하셨나요? 네, 이분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고 결혼할 정도면 보통 여성이 아니었겠죠. 네. 아주 지적인 분이었고 그런 지적인 면에 좀 김한기 선생님도 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연애 편지 같은 것만 보내고 결혼하자는 얘기는 안 하니까 이 김양한 여사가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조언을 했고 딸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 자식이 뭐 셋이 아니라 열이어도 어떠냐 데려다 키우면 되지 이러면서 이름도 김한기의 김에다가 향하는 한기의 아호예요. 원래 어릴 때 부르던 아호. 그 아호를 받아요. 이름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이 김한기를 매니징하는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50년에 일어났을 때도 불어사전 들고 갔다고 할 정도예요. 이화여전 영문가 출신이고 뭐 이런 분이요. 피난을 가면서도 학구열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김한기가 내 위치가 세계에서는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원 여사가 그게 궁금하면 알아보면 되지. 이래가지고 본인이 혼자 그거를 먼저 이제 어레인지를 다 해놓기 위해서 혼자 파리를 가요. 55년에. 아까 혼자 먼저 가서 이분 불어를 좀 했잖아요. 가서 또 불어를 더 해요.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유명한 이제 미술계 사람들을 쫙 사겨놔요. 이분이 그 중에 네트워크 중에 한 명이 모딜리안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딜리안? 네, 모딜리안이라는 목 길쭉하게 그린 작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모델인 여성인데 그 여성이 화랑을 하고 있어요. 몇 개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사겨놔요. 그리고 아틀리에도 다 만들어놔요. 1년을 걸려서. 그러고 나서 김한기가 딱 도착하면 바로 그림 그려서 전시 일정까지 다 잡아놔서 전시만 딱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대단하시네요. 이제 파리에서 좀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활동을 하러 간 거예요. 나의 이 그림이 파리에서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작업 활동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58년에 오셨다가 결국은 그 시절에 사실은 정말 세계의 중심, 미술의 중심은 뉴욕이었거든요. 이 50년대, 60년대가 되면 이미. 그래서 이번에는 63년에 뉴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전쟁도 겪고도 또 프랑스도 갔고 뉴욕도 갔고 세계의 모든 중심과 이 미술사 서양 미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거를 또 아내가 다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다 파악을 하셨다면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큰 거죠.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분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네, 맞아요. 굉장히 지대했고 대부분의 예술가 뭔가 성공한 예술가 평생 그림을 그린 예술가의 와이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본인의 남편이 제일 잘 그려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작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술가가 굉장히 좀 외로운 직업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더구나 예술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없었잖아요. 너무 그리고 가난했고. 그런데 이 아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한국 근대기 생각하면 우리가
개화기 그때부터 네. 뭔가 격동의 시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일제 강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해방이 됐지만 뭐 난리가 전쟁 나고 나고. 전쟁 나고 분단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네. 너무 사실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약간 아픈 역사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암흑기에는 문화나 예술이란 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또 들추고 싶지 않고 뭐 이슈도 너무 많고 그랬던 시기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두울수록 의미 있는 것들이 더 빛이 나는 게 잘 보여요. 빛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네네. 뭐 문학에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림들이 많이 생각보다는 정말 많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한참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찾아내고 자꾸 보여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때가 지금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라이프 인 넘버스 저희가 이제 늘 우리 게스트분들께 꼭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 혹은 뭐 본인이 넘어서고 싶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진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20이라는 숫자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건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큐레이터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작가처럼 글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국 근대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살아남아서 많은 작품을 남겼던 이분들을 많이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지금 알고 있는 작가는 딱 한 3명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이 수를 한 20명 정도까지는 늘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살롱교 영성 책이 나왔지만 네. 그 책에서는 약간 삶의 얘기 조금 하다가 다 끝나요. 한 30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네. 그러니까 약간 맛보기 책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책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작품 얘기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시리즈로 만들면서 네.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작가 이름은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까지 올릴 날이 언젠간 네네. 올 거예요. 그런 작가들을 우리가 그 작가의 그 작품 뭐 이제 이 맞아요. 정도 얘기가 될 정도면 밥 먹으면서. 너무 좋겠다. 네. 너무 꿈 같은가요? 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김인혜 작가님과 함께 라이프 인 넘버스 한번 진행해봤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꼭 한번 미술관 혹은 뭐 갤러리 찾아가서 내가 어떤 그림 좋아하는지 한번 직접 그림 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